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35년입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양복을 다려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남편은 대기업 전무까지 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가장이었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퇴임식 날, 아내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갔습니다. 미국에서 아들이 왔고 영국에서 딸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의 마지막 출근을 축하하러 모였죠. 제 뒤에는 항상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퇴임사에 아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 참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퇴임식이 끝나고 화환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딸이 이상한 화환 하나를 발견합니다. 10년간 수고하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이수아.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수아가 누구야?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딱 0.5초.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아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0.5초가 35년을 무너뜨렸습니다. 10년입니다. 남편은 10년간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비서 출신의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여자 사이에서 낳은 8살짜리 딸.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밥 차려줄 때 남편은 다른 여자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가자고 하면 회사 일 있다고 했던 날들. 전부 그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아들이 MBA 졸업할 때 눈물 흘리던 그 아버지가 같은 시기에 다른 여자분 만실에도 들어갔습니다. 35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딸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흥신소를 고용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아내는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35년간 해왔듯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다 먹고 커피를 마실 때 아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볼래? 봉투 안에는 10년간의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통장 내역, 흥신소 보고서, 그리고 이혼 서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딸이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다 알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딸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간 함께했던 그 내연녀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재산이 다 날아갔거든요.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원룸과 편의점 도시락뿐. 손주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명절에 전화해도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아내는요, 60세에 새 출발을 했습니다. 수채화를 배우고 새 친구를 사귀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배신의 아픔만 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신뢰 속에서 품위를 지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침묵으로 복수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60세에 새 인생을 시작한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의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완벽한 가장의 마지막 출근. 2024년 11월 어느 금요일 새벽 5시, 윤혜숙은 여느 날처럼 눈을 떴습니다. 35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아침 의식이 오늘로 끝난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죠. 혜숙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 손길이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혜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정호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죠. 35년 전 신혼 시절 단칸방에서 처음 끓여줬던 그 된장찌개. 그때는 된장도 제대로 못 풀어서 남편이 웃었었는데 이제는 눈 감고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림질대 위에 남편의 양복을 올려놓고 혜숙은 다리미를 움직였습니다. 대기업 전무. 남편이 그 자리까지 오르는 동안 혜숙은 늘 이렇게 양복을 다렸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마치 남편의 인생처럼. 여보, 벌써 일어났어? 정우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62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반듯한 자세와 단정한 인상이었죠. 오늘 마지막 출근인데 대충 할 수 있나? 혜숙이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35년간 고생했어, 여보. 정우가 뒤에서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혜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생은 무슨, 당신이 벌어다줘서 애들 공부시키고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건데,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 새벽같이 밥 차려주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정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퇴임하면 당신 가고 싶다던 유럽 여행 가자. 파리, 런던, 로마. 다 가는 거야. 정말? 진짜로?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35년 동안 못 해준 거 이제 다 해줄 거야. 혜숙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손을 맞잡은 온기는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정우와 혜숙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국에서 컨설팅 펌에 다니는 아들 민준과 영국 유학 후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딸 서연이 꽃다발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죠. 너희들이 어떻게... 정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자녀들이 깜짝 귀국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퇴임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민준이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전화해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도 휴가 냈어요. 서연이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혜숙은 두 자녀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참 잘 살았다, 여보. 혜숙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혀 있었죠. 낮 12시, 회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우의 퇴임식이 시작된 것이었죠. 가족석 맨 앞줄에 혜숙과 민준, 서연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35년간 이 회사와 함께해 온 박정호 전무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고
정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정호에게 집중되었죠. 오늘 이 자리에 선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저는 이 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직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정호의 시선이 가족석으로 향했습니다. 제 뒤에는 항상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차려주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고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민주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호가 고개를 숙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퇴임식이 끝난 후 로비에는 수십 개의 축하 화환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화환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죠. 아버지, 여기서 한 장 더 찍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가운데로 오세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서연은 무심코 주변의 화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축하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죠. 박정호 전무님의 퇴임을 축하합니다. 주식회사 한양건설 임직원 1동 35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협력업체 대표 김영수. 서연이 화환들을 읽으며 걷다가 한 화환 앞에서 멈췄습니다. 흰 장미로 장식된 그 화환에는 다른 것들과 다른 문구가 적혀 있었죠. 10년간 수고하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수아. 서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빠, 이수아가 누구야? 서연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정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0.5초.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정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가 돌아왔죠. 아, 옛날 부서 후배인가 보네. 이름이 좀 낯선데. 정호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그 찰나의 경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유지했죠. 그렇구나. 10년이면 꽤 오래 알던 사람인가 보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지 않아? 정호가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가족들은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걸으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았죠. 흰 장미 화환이 서연의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오후 2시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개인실. 가족 넷이 둘러앉아 퇴임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민준이 불고기를 집으며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여행 많이 다니셔야죠. 엄마 유럽 가고 싶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서연이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한테 잘해야지. 35년 동안 고생만 시켰으니까. 정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해숙이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정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정호는 화면을 슬쩍 보더니 표정 변화 없이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죠. 누구야? 해숙이 물었습니다. 아, 옛날 동료. 축하한다고. 정호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정호가 개인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나간 문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찍어둔 화환 사진을 다시 열었죠. 이제 우리 차례예요. 서연은 그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찜찜했지만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래? 민준이 동생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옛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이거 봐, 민준이 돌잔치 때 사진이야. 해숙이 사진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와, 아버지 머리숱 봐. 지금이랑 완전 다르다. 서연이 깔깔 웃었습니다. 야, 너도 나이 먹으면 알아. 정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서연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고 해숙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엄마, 이 원피스 아직도 기억나? 분홍색 원피스. 서연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았지? 정우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해숙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지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이 멈췄죠. 아까 남편의 그 0.5초, 그 찰나의 굳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에이, 내가 왜 이러지? 해숙은 고개를 저으며 침대로 향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챕터 2 설마 아니겠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모님 집 자신의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베개 밑으로 향했죠.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 찍어둔 화환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10년간 수고하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서연은 그 문구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던 문장이었죠. 이수아. 서연은 그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아무 단서도 나오지 않았죠. 서연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우리 아빠잖아. 서연은 스스로를 타이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 정우가 식탁에 앉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 오늘부터 백수다. 이 맛에 퇴임하는 거야. 정우가 농담을 던지자 해숙이 웃으며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백수가 무슨 백수야? 이제 집안일 좀 도와야지. 그래, 뭐든 시켜. 민준과 서연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자꾸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죠. 아버지의 말투, 눈빛, 손짓 하나하나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왜 밥을 안 먹어? 해숙이 딸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먹고 있어요. 서연이 황급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내가 미쳤나? 우리 아빠잖아. 서연은 속으로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점심 무렵, 민준과 서연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응? 어제 그 화환 봤어? 민준이 당근을 짚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화환? 이수아라는 사람이 보낸 거. 이제 우리 차례예요. 라고 적혀 있었어.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왜? 아빠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아빠 표정이 이상했어. 딱 0.5초 정도 굳었다가 바로 웃더라고. 민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서연아. 아빠가 그런 사람이야? 35년을 한결같이 사신 분인데. 그치? 후배가 보낸 거겠지. 10년같이 일했으면 정도 들었을 거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치. 내가 이상한 거지. 하지만 서연의 가슴 한구석에서 찜찜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오피스텔 15층. 김선영은 거울 앞에서 딸 수아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8살 수아가 거울 속 엄마를 보며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아빠가 이제 회사 안 가도 돼서 우리 더 자주 볼 수 있대. 진짜? 아빠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 수아가 신이 나서 펄쩍 뛰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정우가 정리되면이라고 말할 때마다 선영은 믿었죠. 이번엔 진짜일 거라고. 퇴임하면 정리한다더니 이번엔 진짜겠지. 선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는 퇴임 후 처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옛 동료들이랑 골프 약속 있어. 정우가 현관에서 골프백을 메며 말했습니다. 다녀와요. 저녁은 먹고 올게. 늦지 않게 들어올게. 정우가 문을 나섰습니다. 해숙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남편의 차가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는 것이 보였죠. 그날 오후 서연은 강남역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논현동 골목을 지나는데 눈에 익은 차가 보였죠. 저거 아빠 차 아니야? 서연이 멈춰섰습니다. 아버지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어느 오피스텔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골프장 방향이 아니었죠.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약속도 있었나 보지. 동료 만나러 왔겠지. 서연은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정우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아빠, 골프 어땠어요? 서연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점수가 영 안 나왔어. 요즘 연습을 못해서 그런가. 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표정이었죠. 내가 예민한 거야. 서연은 속으로 생각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죠. 논현동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아버지의 차, 골프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지? 서연은 뒤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죠. 2주 후, 해숙은 남편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접힌 종이 하나가 손에 잡혔죠. 영수증이었습니다. 해숙은 무심코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키즈 카페 35,000원. 해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키즈 카페? 손주도 없는 남편이 왜 키즈 카페에 갔을까? 해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조카 아이라도 만났나? 해숙은 대수롭지 않게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영수증이 자꾸 떠올랐죠. 새벽 2시, 해숙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섰죠.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해숙은 중얼거렸습니다. 퇴임식 날 화환에 적힌 이수아라는 이름, 키즈카페 영수증,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35년인데, 설마, 내가 미친 거지. 해숙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35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불안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이었습니다. 서연이 오빠를 불러 강남의 한 술집에서 만났죠. 오빠, 나 요즘 이상해. 서연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자꾸 아빠가 의심돼.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아버지야. 나도 알아. 근데 자꾸 이상한 게 보여.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화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민준이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후배가 보낸 거 아니야? 10년 같이 일했으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왜 하트가 있어? 서연이 손가락으로 하트 기호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빠가 골프 간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논현동에서 아빠 차 봤어. 어떤 오피스텔 앞에.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우연의 일치야. 동료 만나러 갔겠지.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잖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상한 거지. 하지만 민준의 눈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가족들이 작별 인사를 나눴죠.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민준이 부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너도 몸 챙겨라. 정우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엄마 아빠 잘 부탁해. 민준이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오빠도 잘 가. 서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 출국 게이트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오빠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죠. 오빠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침대에 누워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일까? 해숙의 머릿속에 불현듯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의문이었죠. 해숙은 잠들지 못한 채 새벽까지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챕터 3 조금씩 드러나는 그림자. 그로부터 한 달 후, 강남의 한 오피스텔. 선영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우가 퇴임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죠. 조금만 기다려. 정리되면. 선영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10년이야. 10년을 기다렸어. 선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아가 방에서 나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온대. 아빠가 맨날 곧 온다고 하잖아. 수아의 말에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도 아는 것을 자신만 모른 척했던 걸까요? 그날 밤, 선영은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수아와 함께 찍은 꽃다발 사진을 올렸죠. 오늘 특별한 날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문구 끝에 하트를 붙였습니다.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진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두고 봐. 내가 움직이게 해줄 테니까.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대학 동기 지연이 점심시간에 회사 휴게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료의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다가 팔로잉 목록을 훑었죠. 이 사람 어디서 봤지? 지연이 한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보였죠. 예쁜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봤는데? 지연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유독 눈에 들어왔죠. 지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었습니다. 잠깐, 이 눈. 지연은 황급히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서연아. 응, 왜? 너희 아버지 퇴임식 때 화환 보낸 사람 이름이 뭐였어? 이수아 맞아?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아? 내 동료 팔로잉에 있는 사람인데. 딸 이름이 수아야. 그래서? 근데 그 딸이 너희 아버지랑 눈이 똑같아.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스크린샷 보낼게.
너 직접 봐.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죠. 화면 속에는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눈, 눈매, 눈썹 모양.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민준 오빠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서연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죠. 아니야. 우연의 일치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이 사진 속 아이의 눈과 겹쳤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퇴근 후 곧바로 민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것 좀 봐.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스크린샷을 공유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사진을 보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뭐야? 지연이가 보내줬어. 동료 팔로잉에 있는 사람인데 딸 이름이 수아래. 민준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오빠, 이 눈 봐. 우리랑 똑같잖아.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아이의 눈매가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죠. 일단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민준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숙은 자신만의 단서를 발견한 뒤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해숙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낮잠을 자는 사이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죠. 해숙은 무심코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금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죠. 수아가 아빠 보고 싶대요. 주말에 와요. 해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 그 이름. 퇴임식 날 화환에 적혀있던 그 이름. 이수아. 해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여보, 뭐해? 정우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해숙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저녁 뭐 먹을까? 글쎄, 뭐 먹고 싶어? 해숙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녁을 차리는 동안에도 그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가 잠든 후 해숙은 몰래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서재로 향했죠. 서재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책상 앞에 섰습니다. 미친 짓이야. 35년인데. 해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서랍을 열고 있었죠.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 깊숙이 숨겨진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임대차 계약서,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 계약자 이름은 정우였습니다. 해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죠. 매달 같은 날짜에 300만 원씩 이체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10년. 통장 내역을 거슬러 올라가니 첫 이체는 10년 전이었습니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해숙은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 35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 그 남편이 10년간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해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확인해야 해. 해숙은 서류들을 제자리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남편 옆에 누웠죠. 정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해숙은 소리 없이 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이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발이 멈췄죠. 거실에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무슨 일 있어? 서연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잠을 좀 못 잤어. 해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엄마도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아빠는? 서연이 물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갔어. 해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엄마.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알아. 해숙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해숙은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사본 사진이었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서재에서 찾았어. 10년간 매달 300만 원씩. 해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지연에게 받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것 봐. 해숙이 화면을 보았습니다. 여자와 아이. 아이의 눈을 본 순간 해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눈이 아빠 눈이야. 우리 눈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숙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은 채 울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숙이 먼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한테 연락해. 해숙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우리 셋이 얘기하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챕터 4 무너지는 믿음. 다음 날 밤, 인천공항 입국장. 민준이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를 나왔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손이 가지 않았죠.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민주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와 야구 캐치볼을 하던 기억. 중학교 때 아버지가 새벽까지 수학 문제를 풀어주던 기억. 대학 합격 발표 날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던 기억. 민준아, 내가 자랑스럽다. MBA 졸업식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도 거짓이었을까? 민주는 비행기 좌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오빠. 서연이 입국장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죠. 엄마는? 집에 계셔. 아빠가 외출해서 지금 가면 돼. 두 남매는 서연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공항을 빠져나가 서울로 향했죠. 오빠, 나 아직도 믿기지 않아. 서연이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나도. 민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남매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불빛들을 바라보았죠. 그래도 확인해야지. 끝까지.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숙이 현관에서 아들을 맞았죠. 왔니? 해숙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야위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거실 테이블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화환 사진, 선영과 수아의 인스타그램 스크린샷,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해숙이 서류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0년이야. 그 아이가 8살이면.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내가 미국 갈 때 이미 시작됐다는 거야. 민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10년 동안 이럴 수가 있어? 민준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두 자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이들의 고통이 더 가슴 아팠죠. 엄마.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흥신소 소개받을 수 있을 거야.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들키면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해숙이 두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용히 하자.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의 작전이 시작된 것이었죠. 며칠 후, 민준이 변호사를 통해 소개받은 흥신소에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준이 갈색 봉투를 열었죠.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영의 신상 정보, 오피스텔 출입 사진, 정우와 선영이 함께 걷는 CCTV 캡처, 놀이터에서 수아와 노는 정우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아의 출생신고서 사본. 해숙이 출생신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불안이 비어 있었죠. 하지만 보고서에는 추가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상 박정호 씨가 분만실에 함께 입실한 것으로 확인됨. 해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만실까지 같이 들어갔어. 해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애들 낳을 때처럼.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치려다가 참았죠.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소리 없이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죠. 아빠가 출장이라던 날들, 서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해외 출장이라며 수학여행에 못 온다고 했던 날, 대학교 때 아버지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학과 발표회에 못 온다고 했던 날, 영국 유학 중에 아버지가 바쁘다며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것. 다 그 여자 때문이었구나.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죠.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아버지와 닮은 눈, 아버지와 닮은 코, 아버지와 닮은 인매. 나도 아버지를 닮은 거 아닐까? 민준의 머릿속에 두려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민준은 거울을 피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와 닮은 자신의 얼굴이 처음으로 저주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해숙은 35년간 해왔듯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나물을 무치고
정우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친구들이랑 등산 가려고. 정우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해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35년을 함께한 얼굴, 매일 아침 마주했던 얼굴, 그 얼굴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잘 먹었어. 정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다녀와. 해숙이 대답했습니다. 정우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정우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해숙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눈빛만 남았죠. 당신이 등산 간다고? 거짓말도 참 쉽게 하는구나. 해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챕터 5 서로를 지키며 2주 후 강남의 한법률사무소. 해숙과 민준, 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도연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0년 내연관계에 자녀까지 있으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50대 50이지만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60대 40, 심하면 70대 30까지도 가능합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펜을 들며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요. 내 연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남편분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식, 퇴직금, 연금, 보험까지 전부요.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재산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숙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분당의 상가 건물, 주식계좌 3개,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보험 5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자산이었죠. 이렇게 많았어? 서연이 놀란 눈으로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해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뭘 알았겠니? 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니.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간 함께 살면서 남편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서글펐죠. 같은 시각, 논현동 오피스텔. 선영은 정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선영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애들 정리되면. 정우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 10년째 듣고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아가 아빠랑 같이 살고 싶대요. 학교에서 아빠 직업적을 하는데 뭐라고 쓰냐고 물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간 같은 대화가 반복되고 있었죠. 알았어요. 근데 오래 안 기다릴 거예요.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돌아간 후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움직여야겠어. 선영은 중얼거리며 정우의 양복 재킷을 들었습니다. 옷장에서 꺼낸 향수를 재킷에 뿌렸죠. 그리고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아빠한테 줄 그림 그려볼래? 응. 수아가 크레파스를 들고 도화지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그림을 정호의 가방에 슬쩍 넣었습니다. 본처가 알게 되면 빨리 결정할 수밖에 없겠지. 선영은 속으로 생각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해숙은 정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가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핸드폰을 꺼내 그림을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원래대로 가방에 넣어두었죠. 증거가 하나 더 늘었네. 해숙은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 무렵 서연은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씻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죠. 왜 이러지? 서연은 세면대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칸에서 동료가 나왔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네. 좀 체한 것 같아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자꾸 멍해졌죠. 서연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남자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순간 서연의 눈앞에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 저 약속 있어요. 서연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근 후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가도 돼? 그래 와. 서연은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우가 외출한 사이 해숙과 서연은 거실에 마주 앉았죠. 엄마, 나 요즘 이상해.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남자들이 무서워. 회사 동료가 말 걸면 아빠 얼굴이 떠올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믿어? 아빠처럼 35년을 속일 수도 있는데. 해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안 그래? 안 무서워? 서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무섭지. 나도 무서워. 해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35년이 다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다는 게 내 인생이 뭐였나 싶어서 해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근데 무너지면 안 돼. 해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 다 준비되면 그때 울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더 힘들 텐데. 내가 엄마 걱정시켜서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뭘 잘못했어. 해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못한 건 아빠지. 우리가 아니야. 두 모녀는 한참을 껴안은 채 서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영상통화로 가족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준비가 다 됐대. 해숙이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 재산분할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다 만들어놨어. 서연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제 할 거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해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 언제 한국 와? 이번 주 금요일에 휴가 냈어. 토요일에 도착해. 그럼 그날 하자. 해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알았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해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죠. 괜찮아.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데이가 정해진 것이었죠. 챕터 6 침묵의 준비. 한 달 후, 김도연 변호사 사무실. 해숙은 최종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해숙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죠. 35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결심했어요. 해숙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죠. 증거 파일은 USB 2개에 저장해뒀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갖고 계시고 하나는 저희 사무실에서 보관합니다. 해숙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USB 안에 10년간의 배신이 담겨 있었죠. 재산 분할은 60대 40으로 청구했고 위자료는 3억 원입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내연녀 김선영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힘드시겠지만 잘 결정하셨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일어섰죠. 네, 그럴 거예요. 같은 시각, 미국 뉴욕. 민주는 상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표라고? 상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한국에 가족 일이 있습니다.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 여기서 10년이야. 승진 바로 앞인데 이러면 어떡해. 상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정한 일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일이라니 어쩔 수 없지.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해. 감사합니다. 민준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10년간 다닌 회사였죠. 복도를 걸으며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미련은 없어. 민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와 서연이를 두고 여기 있을 수 없어. 그 무렵 서울 강남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서연은 상담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남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느끼세요? 아버지를 보면 구역질이 나요. 35년을 속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남자 동료가 말만 걸어도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요. 저 사람도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다른 사람도 의심하게 되죠. 저 평생 이러면 어떡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치유해 가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영수증을 챙겼죠. 이것도 나중에 아빠한테 청구해야지. 서연은 속으로 생각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D-데이 3일 전, 해숙은 안방 옷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죠. 첫 장,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해숙과 턱시도를 입은 젊은 정호.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때는 진심이었을까? 해숙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장, 신혼여행 사진.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정호가 해숙을 업고 있었습니다. 당신 무거워.
내려와. 싫어. 더 업어줘. 그때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장. 민준의 돌잔치 사진. 정우가 민준을 안고 활짝 웃고 있었죠. 다음 장. 서연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어린 서연이 부모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해숙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3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죠. 이게 다 연극이었을까? 아님 처음엔 진심이었을까? 해숙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죠. 이제 안녕. 해숙은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D-데이 전날. 해숙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몰래 미용실에 갔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해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35년간 남편이 좋아한다며 유지해온 머리였죠. 짧게 잘라주세요. 얼마나요? 귀 밑까지. 미용사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싹둑싹둑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죠. 30분 후. 해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아진 머리가 낯설었지만 개운했죠. 새 출발이야. 해숙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용실을 나오니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때? 해숙이 머리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예뻐. 엄마 진짜 예뻐. 서연이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해숙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논현동 오피스텔. 선영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언제까지 기다려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퇴임한 지 2달이 넘었어요. 약속했잖아요. 조금만 더. 애들 정리되면. 정우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 10년째 듣고 있어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수아 생일이 다음 달이에요. 아빠가 같이 있어줄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정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고 봐요. 내가 직접 끝내줄 테니까. 선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여느 때처럼 아내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해숙은 잠든 남편의 옆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죠. 이 얼굴로 35년을 속였구나. 해숙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확인했죠. 이혼 합의서, 재산분할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증거가 담긴 USB. 해숙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죠. 내일이야. 해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서재에 넣어두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옆에 누웠죠. 정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밤이네. 해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D-데이 아침. 해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5년간 해왔듯 아침상을 차렸죠.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3가지. 정우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우리 점심에 드라이브 갈까? 정우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해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우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죠. 해숙은 서재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았죠. 여보, 이것 좀 볼래? 해숙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정우가 무심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들,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흥신소 보고서,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챕터 7 조용한 심판. 정우의 손에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사진들이 발치에 널브러졌죠. 선영과 함께 찍은 사진, 수아와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 오피스텔 출입 사진. 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정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해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었어. 알고 보니. 해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울음도 없었죠. 오직 냉정함만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가 황급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거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정우가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해숙이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분만실까지 같이 들어갔다면서? 해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민준이 낳을 때처럼, 내가 서연이 낳을 때처럼.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들어섰죠. 정우가 두 자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너희가 왜 여기? 정우가 자녀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인지 아빠가 설명할 수 있어. 민준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민준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다 알아요. 서연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어머니 옆에 섰죠. 애들아, 아빠 말 좀 들어봐. 정우가 두 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서연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죠. 해숙이 자녀들 앞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해숙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가 멈칫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3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죠. 해숙이 테이블 위에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죠. 여기 서명해. 해숙이 서류를 정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조건은 변호사랑 협의했어. 순순히 하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 정우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여보, 제발. 35년인데. 정우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 35년 중에 10년은 연극이었잖아. 해숙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정우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일어나. 해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10년이 없어지지 않아.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정우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근데 이제 아버지 얼굴만 봐도 부끄러워요. 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피가 흐른다는 게 부끄러워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돌아섰죠. 서연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했었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남자가 무서워요. 그게 아빠 때문이에요. 정우가 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아. 손 치워요.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뒤로 갔죠. 정우는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한쪽에 서 있었죠.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해숙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수고했어. 이제 그 사람한테 가. 해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했던 건 그쪽이었잖아.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원한 건 됐어. 해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야. 정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해숙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중과 서연이 어머니의 양쪽에 섰죠. 해숙아, 제발. 정우가 부르짖었습니다. 세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우는 홀로 넓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무너졌죠.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아가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구겼죠. 내가 뭘 한 거야? 정우의 울음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숙은 최종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재산 분할은 60대 40으로 확정됐고 위자료 3억 원도 합의됐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내연녀 김선영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새 출발하세요.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아직 슬픔이 담겨 있었죠. 같은 시각, 정우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이 짐을 빼고 난 후 집이 휑해졌죠. 35년간 함께했던 흔적들이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나야. 지금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얘기할 게 있어. 가도 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논현동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선영이 문을 열어줬죠. 무슨 일이에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죠. 이혼했어. 정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일주일 전에. 선영이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선영의 눈에 기대가 어렸습니다.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산 분할했어. 60대 40으로. 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위자료도 3억 줬어. 그리고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요? 너한테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 선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야. 선영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결과예요?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고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 10년을 당신한테 바쳤어요. 수아는 어떡해요?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요.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나가라고요. 선영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았죠. 수아한테는 당신이 수아 걱정할 자격 있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빠 노릇한 적이나 있어요? 주말에 잠깐 와서 용돈 주고 간 게 다잖아요.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가요. 다시는 오지 마요. 선영이 정우를 밀어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죠.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죠. 내가 뭘 한 거야?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함께했던 여자마저 등을 돌렸죠. 정우는 운전대에 이마를 기대고 울었습니다. 주차장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챕터 8홀로 썩이. 이혼이 확정된 지 3개월 후 논현동 오피스텔. 선영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 10년간의 흔적치고는 초라했죠. 수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이사 가는 거야. 아빠도 같이 가?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 아빠는 안 가. 수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아빠는? 선영이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엄마랑 둘이서 살 거야. 알겠지?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싫어. 맨날 안 오잖아. 선영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이 문을 열자 정우가 서 있었죠. 왜 왔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아 보러 왔어. 정우가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안 돼요. 선영이 문을 막았습니다. 선영아, 제발. 수아 얼굴만 보게 해줘. 당신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고 있어요. 무슨 얼굴로 와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수아한테 아빠 노릇한 적이나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말에 잠깐 와서 용돈 주고 간 게 다잖아요. 그게 아빠예요?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수아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아야. 정우가 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선영이 수아를 뒤로 숨겼습니다. 수아야, 방에 들어가 있어. 싫어. 아빠 보고 싶어. 수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아빠야. 아빠 왔어. 수아가 선영의 다리 뒤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왜 맨날 안 와? 미안해. 아빠가 바빠서. 거짓말. 아빠 나 싫어하지?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수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럼 왜 같이 안 살아? 다른 애들은 아빠랑 같이 사는데. 정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수아를 안아들었습니다. 수아야, 방에 가 있어. 엄마가 아빠랑 얘기할게. 수아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봤죠? 이게 당신이 수아한테 한 짓이에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요? 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이번 달 말에 이사 가요. 부산에 친정이 있어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산? 그럼 수아는? 당연히 데리고 가죠. 수아를 볼 수 없는 거야? 선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나도 수아도 불행해요. 10년 동안 증명됐잖아요. 정우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제발. 나한테는 이제 너밖에 없어. 선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말 10년 전에 했어야죠. 선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았죠. 수아한테 아빠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선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선영은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1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선영은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해숙은 새로운 집에서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구한 집이었죠. 넓지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는 넓은 집이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서연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민준도 영상통화를 자주 했죠. 엄마, 여기 커튼 달아줄까? 서연이 커튼을 들고 물었습니다. 응, 그래. 해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커튼을 달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죠. 엄마, 밥 먹었어? 아직? 내가 해줄게. 뭐 먹고 싶어? 해숙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져 있었죠. 된장찌개 먹고 싶다. 알았어. 내가 끓여줄게. 서연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해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간 남편을 위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딸이 자신을 위해 밥을 해주고 있었죠. 참 이상하네. 해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더 행복한 것 같아. 며칠 후, 해숙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수업이었죠. 첫 수업날, 해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해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예요. 옆자리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숙이에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요. 남편이 작년에 세상 떠나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혼했어요. 얼마 전에 영희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죠?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요. 해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붙잡는 법부터 가르쳤죠. 해숙은 처음 붓을 잡아보았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죠. 물감이 엉뚱한 곳에 번졌습니다. 어머, 어떡해. 해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서투르지만 즐거웠죠. 35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하는구나. 해숙은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죠. 퇴근 후 민준은 여자친구 수진을 만났습니다. 오빠,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수진이 민준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에는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민준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밝아지셔서 그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놓여.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할 말 있어. 뭔데? 오빠 아버지. 다 들었어.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응. 오빠한테 직접 묻고 싶었는데 말 안 해서.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말하기가. 오빠. 수진이 민준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건 오빠 아버지 잘못이야. 오빠가 같은 사람일 리 없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닮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는 달라. 내가 아니까. 민준이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오빠, 나는 오빠 믿어. 평생.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무렵
서연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꾸준히 받았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이제는 한 달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자 동료가 말 걸어도 이제 피하지 않아요. 잘하셨어요. 큰 발전이에요. 아직 연애는 무서워요. 근데 모든 남자가 아빠 같은 건 아니라는 거 이제 알 것 같아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서연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서연은 속으로 말하며 걸었습니다. 추석 명절, 해숙의 새 아파트에 민준과 서연이 모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송편을 빚었죠. 엄마, 내 송편 봐. 예쁘지? 서연이 송편을 들어 보였습니다. 뭐야 그게? 찌그러졌잖아.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거는 더 못생겼으면서. 야, 내 거는 개성 있는 거야. 해숙이 두 자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못생겨도 맛있으면 됐어.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죠. 엄마, 우리 이렇게 셋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해숙이 두 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충분해. 같은 시각, 정우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재산분할로 넘어갔죠. 이제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명절 특집이 나오고 있었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송편을 빚는 모습입니다. 정우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가족 이야기가 나왔죠. 정우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만 쌓여 있었죠. 정우는 도시락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원룸에 젓가락 소리만 울렸죠. 6개월 후,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한 웨딩홀. 하객들이 가득 찼죠. 하지만 신랑 측 가족석에는 해숙과 서연만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의 자리는 비어 있었죠.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입장했죠.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직접 서약을 낭독했죠.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수진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가족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엄마와 동생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해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연도 울고 있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민준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해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해숙은 혼자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죠. 35년간 늘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이네. 해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누구를 위한 사람도 아닌, 그냥 윤혜숙으로서 떠나는 여행.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죠. 해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죠. 엄마, 제주도 도착하면 연락해. 사랑해. 해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나도 사랑해. 해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이제 자신을 위해 살 거니까.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 거니까. 해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배신은 한 사람이 하지만 그 고통은 온 가족이 나눠 앓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해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프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배신의 아픔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여자의 용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평생을 바친 관계가 허무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무너져 내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해숙 씨는 일어서는 쪽을 택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난장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느냐고. 소리라도 질러야 분이 풀리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따로 있습니다. 상대방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수입니다. 해숙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남편 앞에서는요. 대신 침묵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 분노는 잠시지만 후회는 오래갑니다. 화가 날 때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감정이 북받칠 때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숙 씨는 35년간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리고 양복을 다리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취미, 나를 위한 꿈,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해숙 씨는 이혼 후에야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채화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60세가 늦은 나이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70세도 80세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숙 씨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아니, 원래 있었던 자녀들과 더 단단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이겨내는 것이 가족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이혼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혼을 실패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혼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혜숙 씨는 이혼 후에 더 행복해졌습니다. 매일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곁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속인 사람의 밥을 차려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품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혜숙 씨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악을 쓰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태우거나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소란을 피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절제하며 품위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위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여섯 번째 교훈은 자녀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무너졌습니다. 자신도 아버지를 닮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의 잘못을 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실수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혈통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서연 씨는 아버지 때문에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치유해 나갔습니다. 모든 남자가 아버지 같지는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호 씨의 결말을 보십시오.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내연녀마저 떠났습니다. 아이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가족도 남은 것은 텅 빈 원룸과 편의점 도시락뿐입니다. 이것이 이중생활의 결말입니다. 거짓말의 결말입니다. 배신의 결말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평생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의 욕심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하지만 남을 속이는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남편이기 전에,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빠이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돌보십시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60세도 70세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해숙 씨처럼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짜 복수는 상대방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